새벽 5시 무렵 12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배 안 대부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시 후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배는 순식간에 뒤집혔고 배 안으로 무섭게 차오르는 물속에서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들의 비명은 이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그 시각 출구 반대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12명의 선원들 중 단 한 명,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곳에 갇힌 지 벌써 60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2013년 나이지리아 기니만. 이 바다 위에서는 그 어떠한 법도 자비도 통하지 않는다. 중무장한 해적들은 유조선을 습격했고 그들이 그토록 석유를 노리는 이유는 훔친 기름을 검은 돈으로 바꿔주는 거대한 암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2013년 한 해에만 공식적으로 보고된 공격은 51건.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연간 100건이 넘는 습격이 벌어지던 곳. 그야말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 자체였다. 그 위험한 바다를 향해 한 척의 배가 나아가고 있었다. 제스콘 4호. 이 배는 나이지리아 해안에서 약 20km 떨어진 쉐브론 석유 플랫폼에서 유조선의 작업을 돕는 다목적 예인선이었다. 12명의 승무원. 그들에게 이 죽음의 바다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그렇게 제스콘 4호는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했다. 해리슨 오제그바 오케네. 그는 제스콘 4호에서 매일 동료 선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나이지리아 선박의 요리사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를 올린 뒤 그는 선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조리실로 향했다. 아직 속옷만 입은 채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그는 먼저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3일 뒤면 찾아올 달콤한 휴가를 잠시 떠올리며 변기에 앉았다. 바로 그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다. 고요하던 화장실 안으로 정체불명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거대한 파도가 제스콘 4호를 강타한 것이다. 해리스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 생각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그는 강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화장실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가 쓰러져 있는 곳은 화장실의 천장이었고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변기는 그의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발목부터 차가운 바닷물이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파도의 힘을 이기지 못한 배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완전히 뒤집힌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에서 피가 묻어나는 것을 인지한 바로 그 순간 배의 모든 불빛이 꺼지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에 잠겼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눈앞의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힘겹게 열린 문 밖은 이미 검은 물로 가득 차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빠르게 차오르는 물을 보며 그는 유일한 탈출구인 방수 해치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그곳으로 향하는 좁은 통로에서 그는 동료 선원 3명이 해치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사투를 벌이던 3명의 동료는 순식간에 휩쓸려 들어갔다. 해리스는 눈앞에서 펼쳐진 동료들의 비극을 바라보며 더 깊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출구를 포기하고 본능적으로 그 반대편, 배의 더 깊은 곳으로 거센 물살에 몸을 맡겼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는 와중에도 해리슨의 귓가에는 동료들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내 한 선실의 화장실 안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순간 닫히는 문과 함께 수위는 무섭게 차올랐다. 물이 그의 목까지 차올랐을 때 기적처럼 차오르던 물이 멈췄다. 그의 머리 위로 약 1.2m 높이의 작은 공간이 남아 있었다. 기적의 에어포켓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간은 동료들이 만든 것이었다. 당시 기니만 해적들의 위협 때문에 선원들은 모든 선실의 문을 항상 굳게 잠궈두는 것이 철칙이었다. 바로 그 철칙이 배 안의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기적적으로 에어포켓이 형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해리스는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고 곧 환풍구를 찾아냈다. 환풍구를 부숴나온 쇠창살을 지렛대 삼아 닫힌 문을 열고 화장실에서 탈출했다. 그는 부기관사 선실로 들어가 구명조끼 2벌과 2개의 손전 등을 발견했다.
그는 손전등 하나를 입에 물고 다른 하나는 속옷에 넣은 채 다시 한번 출구 해치를 향해 헤엄쳤다. 하지만 선실박 복도는 이미 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 출구까지는 너무도 멀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그는 결국 다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이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수많은 문들은 그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켰다. 자칫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에어포켓으로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사력을 다해 기억을 더듬었고 필사적인 사투 끝에 간신히 다시 에어포켓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체력만 소진될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여기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버티는 것만이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편 사고 직후 제스콘 4호의 구조 신호는 나이지리아 구조대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빠른 침몰 속도 때문에 즉각적인 구조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배는 이미 수심 30m, 아파트 9층 높이에 달하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 다이버조차 단 20분 이상 머무르기 힘든 매우 위험한 수심이었다.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선실을 뒤져 정어리 통조림과 콜라 한 캔, 그리고 헐렁한 작업복 몇 벌을 찾아냈다. 그는 천장에서 나무 판자를 뜯어내 몸을 띄울 수 있는 작은 뗏목을 만들었고 이제 그는 이 작은 뗏목 위에서 기약 없는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계도 빛도 없는 이곳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의미를 잃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심리적인 공포만이 아니었다. 바닷속에서 올라온 가재들이 그의 다리와 팔을 물어뜯으며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를 집어삼키기 직전일 때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찬송가 뿐이었다. 에어포켓 안에서는 그의 작은 노랫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사고 발생 60시간 경과, 그의 몸과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끊임없는 기도에 신이 응답한 것일까? 어디선가 희미한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다이버들이 작업하는 소리였다. 이내 망치질 소리가 멈추고 다이버들은 배 안으로 진입했다. 잠시 후 해리슨의 시야에 한 줄기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의 3일 만에 처음 보는 빛이었다. 불빛이 다가오자 해리슨은 덜컥 겁이 났다. 다이버가 자신을 보고 놀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조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결심했다. 다이버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는 조용히 물속에서 손을 내밀었다. 해리슨의 손이 다이버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유령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는 다이버. What's that? Okay. All right, you found one, yeah? He's alive. He's alive. Okay, keep him there. Keep him there. 그들은 살아있는 생존자를 발견한 것이다. 5월 28일 저녁 7시 30분. 배가 뒤집힌 지 무려 62시간 만이었다. 다이버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뻔한 그를 진정시키며 탈수 증상을 보이던 그에게 어서 물을 마시라고 지시했다. 곧이어 그는 구조팀의 도움을 받아 제호흡기와 공기 탱크를 착용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는 자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던 배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 하지만 그의 생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두 번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압력과의 싸움이었다. 지난 60시간 동안 그의 몸은 수심 30m의 엄청난 수압에 적응해 있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갈 경우 그 혈액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체로 변하며 온몸의 혈관을 막아 잠수병으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다. 구조팀은 그에게 다이빙 헬멧을 씌우고 내부 압력을 해저와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다이빙 벨로 그를 안내했다. 그는 곧바로 감압 챔버로 옮겨져 이틀이 넘는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다. 그곳에서 의료팀은 24시간 내내 그의 상태를 관찰하며 아주 서서히 챔버 안의 압력을 지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놀랍게도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의료진은 그의 체온과 혈압이 모두 정상이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가 버텨온 환경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 다이버조차 20분 이상 머무르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이다. 구조대는 그에게 거의 3일 동안 물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해리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에게 그곳에서의 시간은 기껏해야 하룻밤 정도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6월 1일 지옥 같은 시련을 모두 이겨낸 해리스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해리슨, 그는 구조된 후에도 다른 11명의 동료들은 모두 무사히 수면 위로 탈출했고 오직 자신만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11명의 동료 중 자신만이 유일한 생존자라는 끔찍한 현실이었다. 구조 이후 그의 집은 기자들로 둘러싸였다. 그의 기적적인 생존기는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고 몇 주 동안 기자들은 그의 집 현관 앞에 진을 치며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힌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었다. 그는 침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악몽에 시달리며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쳐야 했다.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기억과 싸워야만 했다. 사고 이후 해리스는 바다에 대한 끔찍한 기억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육지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끔찍한 기억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의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였다. 그가 타고 있던 차가 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한 것이다. 그는 차에서 헤엄쳐 나온 뒤 아직 차에 갇혀있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친구를 무사히 구해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3개월 과정의 상업잠수부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 자신을 올가매던 심해의 공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2015년 마침내 그는 정식 상업잠수부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리스는 석유 및 가스 시설을 건설하고 수리하는 전문 다이버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 잠수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60시간의 처절한 기억. 그는 바다에 대한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섰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에게 손을 건네준 구조 다이버들처럼 그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